날카로운 파여름이 취월로의 화려한 연회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고급 백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이 마치 눈꽃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흥건하게 쏟아진 술냄새가 비릿한 피냄새와 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겼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천하일색이라 불리는 기녀소소는 깨진 사기 조각을 자신의 하얀 목덜미에 겨누고 있었다. 옥처럼 고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다. 그녀의 목을 겨눈 날카로운 파편 끝에서 붉은 핏방울 하나가 맺혀 마치 눈물처럼 천천히 쇄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붉은 선은 그녀가 입고 있는 순백의 저고리와 대비되어 더욱 처연하고도 섬뜩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인연이 정녕 미친 것인가? 감히 내 술잔을 엎어? 병조판서의 굵은 목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했다. 두툼한 손으로 상을 내리치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조선 팔도의 미녀란 미녀는 모두 품어보았다고 자부하는 호색한이었으나 눈앞의 이 기녀만큼은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개천한 기생 따위가 감히 판서의 수청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술상까지 엎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에 둘러앉은 다른 양반들과 기생들은 사색이 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소소는 판서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고개는 꼿꼿했다. 보통의 기생이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 대신 멸시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고귀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러운 손길이 닿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뼈를 깎는 결기였다. 사기 조각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조금 더 굵게 흘러내리자 판서조차 그 기세에 눌려 흠칫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 여인은 정말로 그을 것이다. 판서의 본능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다. 대감, 제 몸은 비록 천한 기적에 올라 있으나 제 영혼까지 대감의 놀이개는 아닙니다. 소소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기생 특유의 교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서늘하고 맑은 음성이었다. 그녀는 사기 조각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말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 목을 긋고 대감의 옷자락을 더러운 피로 적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가시겠습니까? 그녀의 시선은 병조판서를 꿰뚫고 지나쳐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 순간 소소의 뇌리에는 눈앞에 늙은 판서가 아닌 3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화염이 겹쳐 보였다. 붉은 피,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비명소리, 깨진 백자 조각의 날카로움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은 그날 밤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명나라의 심장부인 북경 자금성은 지옥의 불구덩이였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땅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황실의 고귀한 법도는 무너진 기와 조각처럼 바닥에 뒹굴었고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숭정제의 마지막 공주 주향령, 그것이 소소의 진짜 이름이었다. 금지의 오겹으로 자라 세상의 더러움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그녀는 그날 밤 아비인 황제가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향령아,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황실의 핏줄을 이어라. 마지막 순간 유모의 손에 이끌려 비밀 통로로 빠져나오던 그녀의 귓가에는 아비의 절규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화려했던 용포 대신 남루한 백성의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숫 검댕을 칠한 채 그녀는 달렸다. 뒤에서는 반란군의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울려 퍼졌고 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비단신이 벗겨져 맨발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녀는 북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녀를 보필하던 늙은 환관 조 내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그들은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밤이 되면 별을 길잡이 삼아 걸음을 옮겼다. 명나라의 강역을 벗어나 요동의 벌판을 지나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그들이 겪은 고초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배고픔에 지쳐 나무 껍질을 씹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짐승의 굴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공주라는 신분은 생존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족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지우고 오직 살아남은 자로서 존재해야 했다.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향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예의지국이라 들었으니 이곳이라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청나라의 기세에 눌려 눈치를 보고 있던 조선 조정은 명나라의 망명객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가 가진 폐물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둘씩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늙은 환관과 병든 몸뚱이뿐이었다. 비극은 가장 믿었던 곳에서 싹났다. 조선의 국경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던 어느 날 밤 조내관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험상궂은 인상의 거구들이 그녀를 짐짝처럼 둘러뜯다. 이보시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거 놓지 못할까? 그녀가 바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누구긴 누구야. 오늘부터 우리 기방의 돈줄이지. 늙은 영감이 은자 몇 냥에 자네를 팔아넘겼네. 아주 비싸게 쳐줬으니 얌전히 굴어. 그 말은 비수보다 더 깊숙이 향령의 가슴을 찔렀다. 충심으로 따르던 조내관이 생사를 함께 넘었던 그가 고작 은자 몇 냥에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며칠을 굶어 힘이 빠진 여인의 몸으로는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포대에 쌓여 한양으로 향하는 수레에 실렸다. 명나라의 고귀한 공주 주양령은 그날 죽었다. 그리고 한양 최고의 기방 취월루의 골방에서 천한 기생 소소가 태어났다. 취월루 행수 기생은 소소의 얼굴을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며칠을 굶어 씹한 몰골이었음에도 그 안에 감춰진 봄바탕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백옥 같은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르는 눈매. 행수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한양 바닥을 뒤흔들 제목이라고. 그녀는 소소에게 춤과 노래, 시와 검은고를 가르쳤다. 아니, 가르칠 필요조차 없었다. 소소는 이미 황실에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에게 교육받은 몸이었다. 붓을 들면 명필이요, 현을 퉁기면 천상의 소리가 났다. 그녀의 재주는 순식간에 장안의 소문이 났고 수많은 양반들이 그녀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소소는 웃음을 팔지 않았다. 그녀는 기생이 되었으되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썼다. 밤마다 남몰래 칼을 갈며 그녀는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운명을 맡기지 않으겠노라고. 다시는 비참하게 팔려다니지 않겠노라고. 다시 현재 치월루의 연회장.
소소의 목에서 흐른 피가 옷깃을 적시고 있었다. 병조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여기서 인연이 정말로 자결이라도 한다면? 콧대 높은 기생 하나 죽는 것이야 대수롭지 않을 수 있으나 소문이 퍼지면 자신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전연의 눈빛은 보통 독한 것이 아니었다. 원기가 되어서라도 자신을 괴롭힐 것 같은 섬뜩함이 있었다. 에이! 재수 없는 년 같으니라고? 판서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위기는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렸고 더 이상 술맛이 날리 만무했다. 내 오늘은 더러워서 피한다만 내년이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년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말 테니. 판서는 씩씩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양반들도 황급히 자리를 떴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깨진 술병과 안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기생들은 구석에 모여 웅성거렸다. 모두가 나간 것을 확인한 순간 소소의 손에서 사기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소소야. 동료 기생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소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비참함이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쌌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끈적한 피. 이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가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의 증거였다. 소소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다. 저 달은 북경의 자금성 위에도 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후원의 연못에도 비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울어서는 안 된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녀는 명나라의 공주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몸은 천한 기생이 되었을지언정 그 긍지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녀는 정말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괜찮니? 상처가 깊어 보여. 의원을 불러야. 동료 기생의 걱정스런 말에 소소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위태로움을 지우고 다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필요 없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소는 깨진 사기 조각들을 밟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이 사건이 단순한 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병조판서의 도끼 어린 복수심이 그리고 조선 땅에 암약하고 있는 청나라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금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온 소소는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메마르고 깊었다. 그녀는 천천히 저고리의 고름을 풀었다. 거울 속의 여인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주향령은 죽었다. 오직 소소만이 남았을 뿐. 그러나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비파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칠 때 유일하게 챙겨온 어머니 황후의 유품이었다. 소소는 비파를 끌어안고 웅크렸다. 차가운 악기의 감촉만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온기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취월루를 감싸고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취월루의 아침은 언제나 늦게 밝았다. 지난밤의 광기와 취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마당 쓰는 소리만이 이곳이 사람 사는 곳임을 알리고 있었다. 소소는 일찌감치 잠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깔았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까는 그 단조로운 행위는 그녀가 복잡한 심사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까만 먹물이 벼루 바닥에 고일 때마다 가슴속에 맺힌 울분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소소는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글을 써내려갔다. 나라가 깨지니 산과 강만 남았고 봄 성곽에는 풀과 나무만 무성하구나. 두보의 시 춘망이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불타버린 자금성의 회색재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을 고향의 폐허가 어른거렸다. 그녀의 필체는 기녀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힘이 있었고 여인의 것이라기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라 피로 쓴 절규였다. 글자 하나하나에 망국의 한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박혀 있었다. 아가씨, 행수 어르신께서 찾으십니다. 몸종아이가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고했다. 소소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병조판서와의 일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화장을 고치지도 않았다. 그저 흐트러진 옷매무새만 가다듬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기생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독한 년, 판서 대감한테 그리하고도 무사할 줄 아나 봐. 그러게 말이야. 제 아무리 콧대가 높아도 그렇지 기생 주제에 목숨이 몇 개나 된다고. 비난과 조소, 그리고 알 수 없는 질시가 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지만 소소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꽃은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 여기며 그 어떤 오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되뇌었다. 행수의 방에 들어서자 곰방대를 물고 있던 행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방 안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앉거라. 행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소소가 자리에 앉자 행수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입을 열었다. 네가 어젯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느냐? 병조판서 대감은 조정의 실세다.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고도 네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살고자 했다면 술잔을 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소소의 대답은 담담했다. 행수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너는 네 목숨만 귀한 줄 아느냐? 네 탓에 취월루 식구들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대감께서 취월루의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단 말이다. 소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일이 죄 없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다. 허나 행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화가 닥친 것인지 모르겠구나. 호조참판 박대감께서 너를 찾으신다. 박대감. 소소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병조판서가 무식하고 힘만 앞세우는 무인이라면 호조참판 박영식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문인이었다. 그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조정의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수집광으로 유명했다. 희귀한 서화, 골동품,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까지. 그의 손에 들어간 것들은 결코 다시는 세상빛을 보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병조판서 대감의 일은 박대감께서 무마해 주시기로 했다. 대신 행수는 말끝을 흐리며 소소의 눈치를 살폈다. 대신 너를 오늘 밤 자신의 사가로 보내라 하셨다. 수청을 들라 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수청이 아니다. 너를 첩실로 들이시겠다는 게다.
박대감은 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끼신 게지. 병조판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깨진 사기 조각을 목에 겨눈 그 기백을 그분은 아주 높이 사신 모양이야. 첩실. 소소의 손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기생에게 있어 권세가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은 팔자를 고치는 일이라 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소에게 그것은 영원한 감옥행이나 다름없었다. 박대감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그 집 담장 안에서 시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언젠가 명나라의 유민들을 규합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야 했다. 싫습니다. 저는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건 명이다. 박대감은 청나라 사신들과도 깊은 연이 닿아 있는 분이야. 그분의 말을 거역하면 취얼루가 아니라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다. 게다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느냐. 청나라 놈들이 명나라 유민들을 색출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너같이 수상쩍은 계집 하나 잡아다가 넘기는 게 대수겠느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청나라. 그 이름만 들어도 뼈가 시리고 살이 떨렸다. 행수의 말대로였다. 박대감은 친청파의 거두였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소소의 정체를 캐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몰랐다. 만약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숨겨준 취얼루 사람들까지 모두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퇴양난이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소소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행수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이 아이를 거두었을 때 느꼈던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이 결국은 아이를 잡아먹는 불길이 될 줄은 몰랐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준비를 마치거라. 방으로 돌아온 소소는 털썩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낡은 비파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그녀는 비파를 끌어안고 줄을 튕겼다. 둥둔탁하고 슬픈 울림이 방 안을 채웠다. 북경의 황궁에서 화려한 모란꽃이 핀 정원에서 비파를 연주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하찮은 기생일 뿐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소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청나라 병사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닥치는 대로 검문하고 진보다리를 뒤집어 엎었다. 명나라 놈들의 첩자를 찾아라. 수상한 놈은 즉시 포박해. 만주어로 고함을 치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늑대 떼와 같았다. 조선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비켰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조선의 조정은 무력했다. 왕은 청나라 황제에게 309고도를 올린 치욕을 잊지 못하면서도 현실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애였고 망국의 공주가 처한 현실이었다. 소소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박대감의 제안을 거절하면 그는 분명 앙심을 품고 자신을 청나라 사신에게 넘길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의 첩이 된다면 평생을 치욕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쪽도 죽음과 다름없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편할까?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발목을 잡았다.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그날 오후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가마 한 채가 취월루 뒷문으로 들어왔다. 박대감이 보낸 가마였다. 소소는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채 가마 앞에 섰다. 화려한 기생의 옷 대신 가장 수수한 차림을 한 것은 그녀 나름의 소리 없는 저항이었다. 가시지요, 아가씨. 가마꾼이 재촉했다.
소소는 뒤를 돌아보았다. 3년을 머물며 피눈물을 삼켰던 취월로의 낡은 기와 지붕이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도 지옥이었지만 고레카라 향할 곳은 더 깊은 심연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파를 품에 안고 가마에 올랐다. 가마 문이 닫히고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덜컹거림이 시작되었다. 박대감의 저택은 으리으리했다. 구중궁궐을 흉내낸 듯한 높은 담장과 소슬대문은 주인의 권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소소는 안채가 아닌 별채의 은밀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명나라의 도자기, 일본의 검, 서역의 양탄자, 박대감의 탐욕이 집대성된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띤 박영식이 앉아 있었다. 오, 천하일색 소소 낭자가 아니더냐. 가까이 오거라. 박대감의 목소리는 뱀처럼 끈적거렸다. 그는 소소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다. 참으로 곱구나. 병조판서 그 늙은이가 눈독을 들일 만해. 하지만 그 무식한 무인놈이 어찌 옥과 돌을 구분할 줄 알겠느냐. 네, 진가는 내가 더 잘 알지. 그는 소소의 앞에 놓인 술잔에 술을 따랐다. 들거라. 이 술은 명나라 황실에서만 마셨다는 귀한 술이다. 네가 명나라의 시문에 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술맛도 알지 모르겠구나. 소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인지 아니면 떠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술잔을 들었다. 익숙한 향기. 그것은 정말로 아버지 황제가 즐겨 마시던 개화주였다. 고향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술을 한 모금 마셨다. 향이 좋습니다. 허허,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내 너를 단순히 첩으로만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수집품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다. 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소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소소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소름이 돋았다. 소소야, 내일 청나라 사신을 모시는 연회가 열린다. 아주 중요한 자리지. 내 너를 그 자리에 데려가 내 권세를 과시하고 싶구나. 조선 최고의 미녀를 거느린 나를 보며 그 오만한 오랑캐 놈들도 기가 죽지 않겠느냐? 소소는 숨이 턱 막혔다. 청나라 사신이 있는 연회라니.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다. 만약 그곳에서 안면이 있는 자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혹은 사신들이 자신의 말투나 행동에서 명나라 황실의 법도를 눈치챈다면, 대감,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연회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박대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어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건 부탁이 아니다. 네가 거절하면 나는 네가 명나라의 첩자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 기생 주제에 왜 그리 청나라 사신을 피하려 하는지 관아에 넘겨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 협박이었다. 명백하고도 잔인한 협박. 소소는 박대감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모르더라도 상관없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소소를 굴복시킬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이용할 위인이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소소는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래, 그래야지. 박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소소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일 연회에서 네 장기인 비파를 연주해라. 네 손끝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사신들의 혼을 쏙 빼놓아야 한다. 만약 실수를 한다면 내 너를 보호해줄 명분도 사라질 게야. 박대감이 방을 나간 후 소소는 혼자 남겨졌다. 방 안에 화려한 장식물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쪽 하늘에 북극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바마마,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녀는 내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오기가 생겨났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청나라 사신들 앞에서 망해버린 명나라의 음악을 연주하리라. 그들의 면전에 대고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망국의 노래를 들려주리라. 그것이 비록 목숨을 건 도박일지라도 공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일지도 모른다. 소소는 비파줄을 조였다. 팽팽해진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일 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칼없는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한 여인의 처절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소소의 눈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결코 그 고고함을 잃지 않는 한 송이 연꽃처럼. 박대감의 저택, 연회장인 청운당의 밤은 대낮처럼 환했다. 처마 밑마다 내걸린 청사초롱이 붉고 푸른 빛을 토해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소소의 눈에 그 불빛은 화려함이 아니라 타오르는 도깨비불처럼 기괴하게만 보였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술과 고기 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거친 땀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청나라 사신, 무부장군이 거만한 자세로 술을 들이키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박영식을 비롯한 조선의 관리들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장군, 이 술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물이 맑다는 곳에서 빚은 것입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조선의 술은 맹물 같아서 성에 차지는 않으나 그 정성만은 갸륵하오. 무부장군은 서툰 조선말로 대꾸하며 닭다리를 뜯었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쓱 닦아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야만인의 그것이었다. 소소는 연회장 구석진 곳, 병풍 뒤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저들이 마시는 이 술이 누구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저 오만한 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조선의 관리들을 보며 그녀는 멸망해버린 명나라의 마지막 조정회의를 떠올렸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의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명나라나 조선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제 흥을 돋을 차례가 아니겠소? 박대감, 아까 자랑하던 그 천하일색은 어디 있소? 무부의 호령에 박대감이 급히 손짓을 했다. 들라 하라. 소소는 어서 들어와 장군께 인사를 올리거라. 병풍이 거치고 소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화려한 가채 대신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 붉은 입술을 제외하고는 핏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늘한 눈빛. 그녀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달빛을 밟고 내려온 선녀가 길을 잘못 들어 지옥에 떨어진 듯한 이질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소소는 사신 앞까지 걸어가 조용히 절을 올렸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나 그 모습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네가 소소냐? 고개를 들어라. 무부의 명령에 소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수많은 여인을 안아보았지만 이런 눈을 가진 계집은 처음이었다. 두려움도 아양도 없는 깊고 검은 우물 같은 눈.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묘한 느낌에 무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비파를 탄다고 들었다. 어디 한번 솜씨를 보자. 소소는 말없이 비파를 안아 들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현 위에 올려졌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첫음을 튕겼다. 챙! 날카로운 금속성이 연회장의 공기를 갈랐다.
보통의 기생들이 연주하는 흥겨운 가락이나 남녀의 정을 노래하는 음란한 곡조가 아니었다. 소소가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광릉산 광링산, 옛날 해강이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다는 비장미가 넘치는 곡이었다. 격정적이면서도 슬프고 분노하면서도 체념하는 듯한 선율이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비파 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갔다. 마치 수만 마리의 말이 황야를 달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의 소음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 폐허 위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처럼 잦아들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역사였다. 명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짧은 연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연회장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대감조차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때 무부장군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하구나. 실로 놀라운 솜씨야. 무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소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매서운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헌데 이상하구나. 이 곡조는 조선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시정잡배들이 즐기는 속된 노래도 아니지. 이것은 북경의 황실에서나 연주되던 법도가 아닌가? 소소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부는 역시 만만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수였고 명나라 정벌 과정에서 황실의 문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자였다. 어디서 배웠느냐? 일개 조선의 기생이 어찌 대국에 그것도 황실의 비곡을 이토록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단 말이냐? 무부의 목소리에 살기가 실렸다. 그는 소소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말해라. 너는 누구냐? 단순히 기생이라 하기엔 네 손끝에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위기였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박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소소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변명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군, 과찬이십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진원지로 쏠렸다. 연회장 구석 말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선비가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푸른 도포자락이 단정하고 눈매가 맑은 사내. 이조정랑 이진우였다. 그는 박태감의 먼 친척벌로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터였다. 이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무부에게 다가갔다. 저 아이는 그저 앵무새일 뿐입니다. 앵무새? 예. 제가 예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 구해온 악보를 우연히 저 아이가 보게 되었지요. 뜻도 모르고 감정도 없이 그저 기교로만 흉내낸 것입니다. 장군께서 들으시기에 황실의 법도와 비슷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장군의 귀가 밝으신 덕분이요. 저 아이가 흉내를 잘 낸 덕분이겠지요. 진우는 자연스럽게 소소와 무부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술잔을 무부에게 권했다. 하오니 천안계집의 제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술이나 한 잔 받으시지요. 저 아이가 감히 장군의 심기를 어지럽혔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무부는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팽팽한 기싸움이 오갔다. 잠시 후 무부는 껄껄 웃으며 진우가 권한 술잔을 받아들었다. 하하하, 앵무새라. 조선의 선비들은 말재주가 좋구려. 좋아, 내 오늘은 이 젊은 선비의 체면을 봐서 넘어가리다. 무부는 소소의 턱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다시 풀어졌다. 박대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소소, 넌 그만 물러가거라.
박대감의 호통에 소소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부장군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소소는 알 수 있었다. 방금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내뱉은 앵무새라는 말이 그녀를 살리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음을. 연회장을 빠져나온 소소는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다리가 풀려 정자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살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괜찮으십니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선비 이진우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선 그의 모습은 연회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날이 다행히 의심을 거둔 눈치입니다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곡은 함부로 연주해서는 안 되는 곡입니다. 진우는 천천히 소소에게 다가왔다. 단순히 악보를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니더군요. 그 손끝에 실린 울분과 슬픔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소소는 경계심을 품고 뒤로 물러섰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무부장군보다 더 예리하게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는 그저 천한 기생 소소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무새처럼 흉내만 냈을 뿐이지요. 거짓말.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소소의 가슴을 찔렀다. 기생의 눈에는 아양과 욕망이 있지만 당신의 눈에는 망국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읊조리던 시구들, 그것은 평범한 여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진흙 속에 묻힌 옥새를 봅니다. 소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영혼을 읽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겉모습이나 재주가 아닌 그 안에 감춰진 상처와 진실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순간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시린 가슴을 녹이는 온기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자신은 죄인이다. 살아남은 죄,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거나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죄인. 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날이 옥새가 진흙 속에 묻혀 있다면 그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요. 그러니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리를 위해서입니다. 소소는 차갑게 말을 뱉고 돌아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며 비파주를 스쳐징하고 낮은 울음을 토해냈다. 진우는 멀어지는 소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는 연회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썩어빠진 조정과 오만한 청나라 놈들 틈바구니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삶에 기이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 처연한 눈빛을 지켜주고 싶다는 선비로서의, 아니 한 사내로서의 뜨거운 열망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소소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비파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이진우라는 사내의 등장이 그녀의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살고 싶었다.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내의 곁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무부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늦추고 조선에 며칠 더 머물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했다. 그는 간밤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다. 박대감, 어젯밤 그 기생아이를 내 숙소로 보내시오. 내 친히 확인해 볼 것이 있소. 치월루로 들이닥친 관군들이 소소를 애워쌌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이진우의 기지로 얻은 유예 기간은 단 하룻밤뿐이었다. 소소는 담담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단도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끌려가는 길목 담장 너머로 이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 소소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부디 나 같은 여인은 있고 평안하시라. 그러나 진우의 눈은 포기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궁궐이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릴 작정이었다. 청나라 사신의 횡포를 고발하고 조선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비록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모화관의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청나라 사신의 숙소인 이곳은 조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 법권의 공간이었다. 소소는 포박당한 채 차가운 대청마루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서슬퍼런 월도의 떨을 든 청나라 호위무사들이 흉물스러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고 그 살기 어린 시선들은 오직 소소 한 사람만을 향해 꽂혀 있었다. 정면의 상석에는 무부 장군이 마치 심판자처럼 오만하게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호조 참판 박영식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내년이 정령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냐? 무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조선의 기생 소소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천한 계집에게 무엇을 더 캐물으려 하십니까? 소소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포승줄에 묶인 팔이 저려왔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혹은 더 큰 계획을 품고 있는 듯한 심연의 눈동자였다. 무부는 그 눈빛을 보자 더욱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기생의 기운이 아니었다. 후, 끝까지 시치미를 떼시겠다? 좋다. 그렇다면 내 직접 증명해 보이지. 무부는 품 안에서 비단으로 감싼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단이 풀어지며 드러난 것은 반쪽짜리 옥패유패였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의 옥패는 황실의 직계 혈족만이 지닐 수 있는 신물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소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비인 숭정제가 자금성이 함락되던 날밤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옥패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금성 폐허에서 발견된 숭정제의 시신품에서 나온 것이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느냐? 무부의 추궁에 소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반쪽. 그것이 저 오랑캐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반응하는 순간 그것이 곧 자백이 될 터였다. 그따위 물건은 본 적도 없습니다. 독한 년. 무부가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박대감, 인연의 짐을 뒤져보았는가? 분명 증자가 나올 것이다. 박영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장군, 이미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낡은 비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오니 이제 그만. 비파! 그래, 그 비파를 가져오라. 무부의 명령에 병사 하나가 소소의 비파를 거칠게 들고 왔다. 무부는 비파를 받아들더니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비파의 울림통 안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울림통 안쪽에 숨겨져 있던 얇은 천 조각을 뜯어냈다.
그것은 소소가 어머니 황후의 유서를 꿰매어 숨겨둔 것이었다. 보아라. 여기에 명나라 황후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래도 내년이 공주가 아니라고 우길 셈이냐? 증거가 드러났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박영식은 억 하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역적의 딸을, 그것도 청나라가 혈안이 되어 찾는 명나라의 공주를 첩으로 들이려 했다니. 이것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대역죄였다. 이 인연이 나를 속였구나. 장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맹세코 저는. 박영식은 비굴하게 무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소소는 그 추악한 꼴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조선 사대부의 민낯이었다. 잡아라. 인연을 당장 심양으로 압송한다. 내 이 공을 황제 폐하께 바치고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무부의 호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소소에게 달려들었다. 거친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낚아채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모화관의 대청을 울렸다. 입구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푸른 관복을 입은 이진우였다. 그의 뒤에는 조선의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서 있었고 그 수는 청나라 병사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나 기세만큼은 뒤지지 않았다. 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이곳은 조선의 땅이고 저 여인은 조선의 백성입니다. 어찌 사신이란 자가 남의 나라 백성을 함부로 납치하려 한단 말입니까? 진우는 성큼성큼 걸어와 소소의 앞을 막아섰다. 무부장군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선의 백성? 이복의 젊은 선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아라. 이녀는 명나라의 공주, 주향령이다. 대청제국의 반역자란 말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우는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다. 여기 이 유서가 증거다. 그것이 어찌 증거가 됩니까? 골동품을 좋아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 하나로 죄 없는 여인을 엮으려 하시다니 대국의 장군답지 않게 옹졸하십니다. 진우의 말은 궤변에 가까웠으나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여 오히려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소소를 보호하려는 듯 팔을 벌려 그녀를 감쌌다. 그의 등 넓은 품이 소소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떨리고 있던 소소의 몸이 진우의 온기에 닿자 거짓말처럼 진정되었다. 하, 말장난은 집어치워라. 내 칼이 내 놈의 목을 베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진우의 목을 겨누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박영식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고 조선 포졸들도 감히 청나라 장군에게 대항하지 못한 채 주춤거렸다.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부를 노려보았다. 배십시오. 허나 제 목이 떨어지는 순간 조선과 청의 외교는 끝장날 것입니다. 사신이 주제국의 관리를 살해했다는 명분은 전쟁을 불사할 만큼 중대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무부의 칼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정치적 셈법에 능한 자였다. 조선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명분 없는 살인은 그에게도 부담이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소소가 입을 열었다. 비키세요. 나리 소소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진우의 옷자락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진우를 옆으로 밀어내고 무부의 칼날 앞에 섰다. 소소, 낭자. 진우가 다급하게 불렀으나 소소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기생소소가 아니었다. 대명제국의 마지막 핏줄, 주향령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무부를 똑바로 응시하며 유창한 만주어로 입을 열었다. 나를 심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느냐, 무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완벽한 만주어에 무부뿐만 아니라 진우와 박영식까지 경악했다.
만주어는 청나라 황실의 언어였다. 조선의 기생이 알 턱이 없는 언어였다. 네가 만주어를...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나 있느냐. 소소... 아니, 향령은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다가갔다. 칼끝이 그녀의 목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심양의 정세가 어떠하냐? 섭정왕 도르곤과 호격 친왕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해 있지 않느냐? 도르곤은 호격의 세력을 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헌데 호격 친왕의 측근인 네가 죽은 줄 알았던 명나라 공주를 살려서 데려간다면 과연 도르곤이 너를 칭찬할까? 무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향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수 같은 말을 꽂아 넣었다. 도르곤은 오히려 너를 의심할 것이다. 명나라 잔당과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려 했다고 모함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 아니냐? 나를 데려가는 순간 나는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청나라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황희 계승 문제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무부는 호격 친왕의 줄을 잡고 있었고 실세인 도르곤의 눈 밖에 난 상태였다. 만약 명나라 공주라는 거대한 폭탄을 들고 귀국한다면 도르곤은 그것을 빌미로 무부와 호격 친왕 일파를 명나라 부흥을 꾀하는 역적으로 몰아 숙청할 수도 있었다. 네가 그것을 어찌... 무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졌다. 눈앞의 이 여인은 기생이 아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딸이었고 정치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정치가였다. 선택해라. 빈손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기생에게 흠뻑 빠져 놀다 왔다고 욕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서 네 가문의 멸족을 자초할 것인지. 향령의 섯을 펄언 일갈에 무부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칼을 거두었다. 그의 패배였다. 칼과 창이 아닌 혀끝과 통찰력으로 거둔 완벽한 승리였다. 독한. 계집 무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좋다. 내 이번에는 물러가마. 허나 명심해라.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져야 할 것이다. 만약 네가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명나라 부흥을 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그때는 내 가문이 멸족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목을 베러 올 것이다. 무부는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박영식은 상황이 반전되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 했다. 진우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박영식 대감, 오늘의 일은 조정에 낱낱이 보고될 것입니다. 사신과 결탁하여 무고한 백성을 위협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여인을 팔아넘기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권세도 탐욕도 오늘 밤으로 끝이었다. 청나라 병사들이 모두 물러가고 모화관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향령의 몸이 휘청거렸다.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그녀를 진우가 단단히 받아 안았다. 소소낭자, 정신 차리십시오. 진우의 품 안에서 향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진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날이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지켜준 사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도망치지 않은 사내. 향령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한 명의 연약한 여인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신분의 차이도 국경의 벽도 지나간 역사의 아픔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진실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하지만 향령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날이 저를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향령의 애원 섞인 부탁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세상 끝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우는 향령을 안아들고 모화관을 나섰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별빛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등불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평온하지만 낯선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라 불리는 곳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아침을 깨웠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이곳,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산 중턱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아침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산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살인문을 열고 나온 여인은 소소, 아니 주향령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양 취월로에서 비단 옷을 휘감고 있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윤기가 흐르던 가채 대신 낡은 무명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맸고 화려한 비단 치마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 고운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기미가 살짝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맑았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열병이 씻은 듯이 나은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도끼도 슬픔도 망국의 한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인, 벌써 일어나셨소?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사내가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다. 이진우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던 기품 있는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짧은 바지 저고리에 지게를 진 영락없는 산골 농부의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였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향령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뺨에 묻은 숯 검댕을 떼어주었다. 밤새 바람이 찼습니다. 좀 더 주무시지 않고 날이 깨서 이리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시는데 어찌 저만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아침상은 다 되었습니다. 어서 씻고 오시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박하게 웃었다. 날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입에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은 부부의 그것보다 더 깊고 끈끈했다. 그들이 한양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2해가 지났다. 그날 밤 모화관에서의 서슬퍼런 대치 끝에 두 사람은 야반도주하듯 도성을 빠져나왔다. 박영식 대감은 결국 삭탈관직되어 귀양을 갔고 무부장군은 빈손으로 돌아간 뒤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왔을 뿐이었다. 진우는 미련 없이 관직을 버렸다. 가문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그는 모든 인연을 끊고 향령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다 다시 동쪽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름도 성도 바꾸고 화전민처럼 살아가기를 택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다. 호미질 한 번 해본 적 없는 향령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글만 읽던 진우의 어깨는 지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멍이 들었다. 하지만 몸이 고단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밤이면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산중이었지만 탐관오리의 수탈도 청나라 오랑캐의 횡포도 없는 이곳이 그들에겐 천국이었다. 향령은 밭을 일구며 흙의 정직함을 배웠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권력을 위해 아비와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황실의 법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비로소 주향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채비를 했다. 향령은 주먹밥 2덩이를 싸서 그의 허리춤에 메어주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걱정 마시오. 오늘은 곰치가 많이 났을 것 같아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거요. 다녀와서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비파 연주나 한 곡 청해 들어도 되겠소? 향령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농사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져 예전 같은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빗소리든 바람소리든 내게는 천상의 음악이요. 진우의 너스레의 향령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가 산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던 향령은 방으로 들어왔다. 방 한 구석, 하얀 천에 덮여있는 비파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낡았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를 뽐내는 비파.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벗이었다. 향령은 비파를 안고 팻마루에 앉았다. 따스한 봄볕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눈을 감고 줄을 튕겼다. 둥 맑은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웠다. 예전 추월로에서 연주하던 광능산의 비장함은 없었다. 대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계곡물처럼 평온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해졌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깊고 그윽해져 있었다. 연주를 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자금성, 눈밭을 헤치던 도망자 생활, 기방에서의 치욕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죽음을 각오했던 모화관의 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청나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지만 그것이 이 산골의 촌부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진우와 함께 먹을 나물국을 끓이는 일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마련하는 일뿐이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녀는 이제 행복합니다. 향령은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고했다. 황씨를 재건하지 못한 불효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아 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효를 대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비파 소리가 잦아들 무렵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혹시 관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습니까? 다 낡은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 한 분이었다. 향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주박에 시원한 샘물을 떠서 건넸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향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물맛이 참으로 달군요. 헌데 보살님의 관상을 보니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닌 듯한데. 스님의 눈은 예리했다. 향령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잘못 보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밭들구고 지아비 섬기는 평범한 안악일 뿐입니다. 허허, 그런가요? 하긴 용이 여의주를 버리고 흙 속에 숨었으니 지렁이로 보일 수도 있겠구려. 허나 그 눈빛 속에 담긴 귀함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지요.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합장했다. 부디 그 평안함이 오래가기를 빌겠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우나 이곳은 바람도 머물다 가는 곳이니 인연의 끈을 놓지 말고 백년해로 하소서. 스님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향령은 생각에 잠겼다. 용이 여의주를 버렸다. 그렇다. 그녀는 공주라는 껍데기를 버림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되었다. 해질 무렵 진우가 곰치와 더덕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아내를 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다녀왔소. 향령은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다. 저녁상은 소박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진우가 캐온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궁중 요리보다 맛이 좋았다.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짐승 이야기, 날씨 이야기, 밭에 심은 감자 이야기.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 별들을 보니 생각나는구려. 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밤에도 별이 참 밝았지요. 그때 당신은 슬픈 눈으로 북쪽 하늘만 보고 있었소. 그때는 저 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는 망했는데 별들은 저리도 무심하게 빛나는지. 향령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헌데 지금은 저 별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진우는 향령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가슴이 아려왔다.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내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해주지 못하고. 아니여 나리. 비단 옷은 무겁기만 하고 진수성찬은 배를 불리게 할 뿐 마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무명옷이 편하고 당신이 캐온 나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향령은 고개를 들어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명나라의 공주도 조선의 기생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진우의 아내,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향령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포개졌다. 산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쏴아 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겨내는 소리이자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연의 노래였다. 향령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끝까지 숨겨왔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이것을 왜 제게? 이제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지요. 나리께서 맡아주십시오. 아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장난감으로 주어도 좋겠지요. 아이? 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향령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새 생명이 찾아온 듯 합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벅찬 감동에 향령을 와락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위해 살겠소. 산골짜기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비극으로 시작된 운명이었으나 그 끝은 더할 나위 없는 평온과 행복이었다.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 사라진 제국의 공주와 조선의 선비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깊은 산속, 바람이 머무는 곳에 영원히 묻혔다. 밤이 깊어가고 초가집의 등불이 꺼졌다. 그러나 그들이 피어올린 생의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어도 흙 속에 뿌리내린 사랑만큼은 결코 시들지 않으리라.